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리긴 했는데 사실은 뭐 책을 풀어드리는 것도 좋은데 그럼 책을 한번 추천해 보세요. 해서 이제 얘기를 안 하시고 해서 이제 제가 일방적으로 좀 책을 선정하는 건데 뭐 근데 다 필요한 책들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하는 것들. 근데 또 이렇게 들어오는 얘기를 보니까 뭐 건강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해달라. 뭐 아니면 뭐 질문 형태로 뭐 예를 들어 뭐 혈당에 대해서나 당뇨에 대해서나 이렇게도 해달라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차차 생각을 해보자고요. 계속 책으로만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책을 이렇게 음식에 대해서 풀고 나면 이제 소화계에 대해서도 이렇게 강의도 해드릴 거고 어차피 이제 뭐 어제 이렇게 제가 아는 지인들한테 오픈했다고 다 연락을 해갖고 하룻밤새 40몇 명 이렇게 또 구독을 또 눌러줬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더 알찬 내용으로 가야 되고 오늘은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은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 이게 우유에 대한 건데요. 여자가 우유를 끊어야 하는 이유. 이 책이 되게 내용이 약간 어렵기도 하지만 되게 좋아요. 이 저자는 제인 플랜트라는 사람인데 1945년 영국에서 태어났대요. 지질학 전공을 했고요. 지구과학 박사학위를 받은 과학자예요. 근데 유방암이 5번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또 재발하고. 그동안 이 저자가 계속 어떻게 했을까요? 네,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받고 다 했는데도 또 재발하고 하니까 이 사람은 과학자라 그랬잖아요. 지질학 박사.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왜 병이 왜 암이 생기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인간을 괴롭히는지를 연구를 한 거예요, 스스로.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여성은 유방암, 남성은 전립선암이 되게 많이 걸리더라. 그 많은 요소들 중에 우유가 굉장히 큰 몫을 하더라. 이 책을 선정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왜 이 책을 선정하게 됐냐면 이제 뭐 여기 계신 분들 뭐 한두 분 빼놓고는 대부분 이제 해당이 되니까 특히 완경이 되고 나면 여성들 필수적으로 골밀도 에스트로겐이 없어지니까 골밀도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뭐를 병원에 가면 처방을 받아요. 옛날 같으면 호르몬요법을 치료를 받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호르몬요법이 여성한테 유방암이나 자궁암을 많이 발생시킨다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 했어요? 이제 잘 안 받죠. 잘 안 받으면서 의사 선생님들이 어떤 얘기를 해줘요? 우유를 많이 드세요라고 이제 해서 여성분들이 굉장히 우유를 많이 드세요. 근데 이분은 45년생이에요. 45년생이면 지금 우리나라 얘기로 하면 75세세요. 76세. 그러니까 젊었을 때 걸렸겠죠. 그래서 이분이 쭉 얘기를 하는 중인데 이 10대에는 유방암이 거의 없다는 거죠. 대부분 유방암이 발생하는 시기가 언제? 50대 이후의 여성들한테 많다라는 거죠. 물론 대중에 뭐 30대, 40대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이 유방암이 걸리는 시기가 50대 이후, 완경 이후라는 거죠. 그런 이유들이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다? 우유가 우리 식생활에 자리하고 있더라. 이 책에서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정말 명문장이다라는 문장도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잠깐 좀 할 거예요. 우유는 저는 원래부터 제가 10여 년 전부터 이렇게 강의를 다니면서 그때부터 우유를 먹으면 안 된다고 했을 때 참 손가락질도 많이 받았어요. 미친 인간이다. 왜 우유를 못 먹게 해? 완전 식품인데. 이제 뒤에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겠지만 이 챕터 중에 하나가 딱 소 제목인데 너무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우유는 완전 식품이다. 송아지에게. 우유는 완전 식품. 송아지에게만. 네, 우리 아이들은 송아지예요, 사람이에요? 본인들은요? 너무 명문자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유는 완전 식품이다, 송아지에게. 네, 우리 송아지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보게 되면 22페이지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오늘날 여성은 매우 위험한 질병에 노출된 채 살고 있다. 일단 걸리기만 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을 뿐더러 치료 방법이라고는 절제 수술이나 끔찍한 부작용이 있는 방사선 치료, 항암 주사밖에 떠오르지 않는 이 병은 바로 유방암이다.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2위, 암의 2위가 유방암이래요.
굉장히 좀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 이제 들어가는 부분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병원 치료에 살짝 보태기만 해도, 그러니까 병원 치료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과학자니까 병원 치료를 하는데 그것만 갖고 부족하니까 뭔가를 좀 보태라. 그 얘기가 뭐냐면 환자의 살짝 보태기만 해도 환자의 생존율을 상당히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심장병이나 당뇨 환자에게 식이요법을 강조하는 것처럼 유방암 환자에게도 바람직한 식이요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해도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왜? 어떤 암이든지 간에 암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원인으로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대의학의 맹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병 일원인설이에요. 한 가지 중에 한 가지 원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꾸 공격적인 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한 가지 원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프랑스의 굉장히 유명한 의사 선생님도 그러고 그 항암이라는 책을 지은 사람인데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분 책을 봐도 어떤 얘기가 있냐면 복합적인 거다. 한 100여 가지의 문제가 얽혀서 생기는 것이 암이기 때문에 뭐 한 가지만 한다고 해서 되진 않는다. 그래서 현대의학의 그 3대 요법, 그 다음에 식이요법, 운동요법, 심리요법 이런 것들을 다 결합을 해서 해야 암도 개선된다라고 얘기하는 의사들과 과학자들이 점점 늘어난다라는 거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도 병원 치료에 살짝 보태야 될 게 뭐냐면은 식이요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럼 지금 저희가 계속 공부하는 것들이 다 어떤 거예요? 먹거리들이잖아요. 먹거리. 네. 이 먹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나라의 역사 중에 되게 슬픈 역사들이 좀 있었죠. 대표적으로 뭐 전쟁 이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삼풍백화점 무너진 거, 그다음에 성수대교 무너진 거, 70년대 와우 아파트가 무너진 거 이런 것들. 이건 자다가 봉변당하고 출근하다 봉변당하고 쇼핑하다 봉변당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 건물들이 왜 무너졌을까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아요. 좋은 재료를 안 쓴 거예요. 좋은 재료를 안 썼기 때문에 붕괴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 그럼 우리 몸을 비유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몸은 무엇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재료로 만들죠. 탄수화물도 필요하고 지방도 필요하고 단백질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뭐로 우리가 흡수하는 거예요? 먹거리죠. 근데 이 먹거리를 계속 부실하게 집어넣으면 우리 뼈도 그렇고 근육도 그렇고 장기들도 그렇고 빈약해지겠죠. 그럼 당장은 아니더라도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70년대 와우 아파트가 무너졌듯이 어떻게 돼? 우리 몸도 무너진다. 그게 무슨 상태라고요? 질병 상태인 거죠. 그래서 물론 심장이 더 중요하고 뇌가 더 중요하고 하지만 그 심장과 뇌를 만드는 것도 결국 뭐라고요? 음식 먹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거리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들이죠. 이분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분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냐면 우유에 맞춘 거예요. 여기 이제 26페이지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미량 원소 중 비소나 불소의 함유량이 많으면 동물과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키고 비소나 불소 이런 것들이요. 셀레늄이나 요오드, 아연, 코발트 같은 미량 영양소가 결핍되면 건강에 해를 준다. 그러니까 줄줄이 먹어야 되고 이 뒤에 보면 오늘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그 사이트에 올리면서 비타민과 미네랄을 먹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맞는 거 아니냐. 여기도 그 돼 있거든요. 10가지 법칙 해가지고 첫 번째가 비타민과 미네랄 제제를 먹지 말라 이게 첫 번째 얘기인데 뒤에 가면요. 여기서 얘기하는 비타민 제제라는 건 비타민 C, 비타민 A 그 한 가지 성분에 매달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장하는 게 뭐냐면 홀푸드 전체적인 음식을 먹으라는 얘기거든요. 뭐 좋다고 비타민 A 뭐 딱 골라 먹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뭐 계속 말로 안 해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현대인들은 이제 일반인들은 이게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막 드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 몸을 아주 피폐하게 하죠. 이 책에 보면 32페이지 제가 내내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지나치게 세부적인 요소에만
매달리면 나무를 보되 숲을 보지 못한다는 속담처럼 전체 그림을 놓칠 수도 있다. 어쩌면 우리들이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 연구로 친다면 암 발생 과정 전체가 아니라 점점 더 작은 부분, 예컨대 세포 생물학이나 분자 생물학에서 유전자 하나 또는 그 유전자가 만들어내는 단백질만 파고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잘라내고 지져내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뭐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한테 정작 필요한 것은 세포가 잘 못 먹어서 어떤 이런 질병들이 됐기 때문에 잘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들은 잘 먹고 있나요? 대답을 안 하시네. 자, 여기 이제 42페이지를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서구 여성에게 가장 흔한 암이 바로 유방암이다. 유럽의 예를 보아도 여성의 암 발생률 2위인 대장암에 비해 유방암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이 3배나 더 많다. 환자의 연령대를 보면 25세 이하는 드물고 80% 이상이 50세 이상이다. 언제쯤이에요? 완경됐을 때. 왜 근데 이런 게 이제 되게 많이 발병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 책에 다 서술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 육식처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얘기를 해드릴 건데 또 여기에 이제 재미있는 통계가 나와 있는 게 2006년에만 미국에서는 1720명의 남성 유방암 환자가 발생했고 460명의 남성이 유방암으로 목숨을 잃었다. 그러니까 보통 유방암은 남성만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 여성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90% 정도는 여성이 유방암이 걸리고요. 10% 정도는 남성 유방암이에요. 그래서 사망을 해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어떤 드라마에서도 남성이 유방암 걸리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또 되게 재밌는 얘기들이 많은데 45페이지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포크라테스 얘기가 나와요. 병이 생기는 원인도 공기나 물, 음식에서 찾을 수 있다. 히포크라테스가 했다는 얘기예요. 히포크라테스는 우리 몸에 자연 치유력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공기와 물, 음식만 올바르게 유지하면 병이 나을 수 있다고 주장을 했답니다. 근데 의사들이 의사 자격증을 따시고 그 흰 가운을 얻을 때 어떤 선서를 해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거든요. 근데 그분조차도 의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분조차도 물과 공기, 음식물을 바꾸면 질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왜? 결국 그것들이 우리 몸을 만드는 재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잘 골라 먹어야 돼요. 50대 이상은 다 유방암에 걸릴 위험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52페이지에 보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명심해야 할 것은 가슴에 생기는 대부분의 종양은 암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근데 가슴에 뭐만 잡히면 어떻게 해요? 우린 지지고 잘라내고 하죠. 근데 가슴에는 진짜 악성 종양은 거짓없어요. 거짓없다고요. 유방암은 대체로 딱딱하고 통증이 없는 게 특징. 유방암은 안 아파요. 눌러도 안 아프다고요. 딱딱한데. 그러면 아프다고 한 사람이 수술한 거는 하지 않아서도 돼요? 안 해도 되는 일 확률이 되게 높죠. 자, 보세요. 여기 책에 53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방암은 대체로 딱딱하고 통증이 없는 게 특징이지만 부드럽게 만져지는 경우도 있다. 유방에 생긴 혹 중에서 90%는 아무런 해가 없는 양성 종양이다. 종양은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종양 그러면 별로 안 무섭죠. 양성 종양이 있고 음성 종양이 있는 거예요. 양성 종양은 말 그대로 피부에 나타나는 사마귀, 그 다음에 용종, 그 다음에 근종 이런 것들이 양성이고 음성은 말 그대로 암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가슴에서 뭐만 만져지면 전부 어떻게 해요? 절제술을 해버리고 또 만져지기 전에 엄마가 유방암 걸렸다고 확 다 도려내버리는 여자들도 있죠. 대표적인 게 안젤리나 쪼글리 같은 여자들은요. 90%는 뭐라고요? 양성종양이라는 거예요. 양성종양. 그럼 우리가 사마귀 생겼다고 항암치료 받고 안 하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앞에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했듯이 그런 것들이 생긴 거는 결국 뭐예요?
우리가 물과 공기와 음식물을 바꿔서 없앨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또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들이고요. 이 뒤에 가서 이제 중간에 쭉 건너뛰어도 되고, 뭐 암에 대해서 암은 왜 생기나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뭐 암은 왜 생기겠어요? 잘못 먹어서 생겨요. 스트레스 받고 여러 가지 이제 뭐 환경 호르몬도 있고 하겠지만 4장에 보면 우유 무엇이 문제인가? 그래서 그 작은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혹시 우유, 고기 등 낙농 제품에 들어있는 어떤 호르몬 때문에 부적절한 세포 분열이나 증식이 일어나고 결국 암에 걸리는 것이 아닐까 하고 물음표를 해놨어요. 우유의 문제점에 대해서 쭉 했는데 여기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그 중간 제목이 뭐냐면 우유는 완전 식품이다. 송아지에게 라면. 송아지에게 라면.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이를 키 키워야 된다고 어릴 때부터 먹이죠. 걷다 그것도 모자라 치즈까지 먹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크긴 커요, 사실은. 크긴 크지만 되게 재밌는 게 우유를 안 먹고 살던 시대에도 엄마나 아버지에 비하면 자식들은 항상 컸어요. 항상 그랬어요. 작은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긴 하겠네요. 그건 뭐 걔가 안 먹든지 어떤 동물이든지 간에 인간 포함해서요 먹어야 커요. 안 먹으면요 안 커요. 그러니까 안 큰다라고 하는 것은 안 먹었을 확률이 되게 큰 거예요. 자, 계속 먹는데 어떻게 안 커요? 뚱뚱해지든지 그게 뭐 키로 가든지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여기 계신 분들 뭐라 그래요? 나는 물만 먹는데 왜 살이 찌는지 모르겠다고 하죠. 과연 그럴까요? 그냥 먹는다라는 거죠. 우유는 완전 식품이에요. 송아지에게라면. 그러면 내 아이가 송아지가 아니면 우유를 먹여야 되겠다, 안 먹여야 되겠다? 그럼 50 이상 된 여성분이나 아니고 전 인류가 수유기가 끝난 다음에는 굳이 우유를 먹어야 되겠다, 안 먹어야 되겠다? 먹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근데 너무 즐겨 먹죠. 이것도 고소 들어올라. 이거 인터넷에 올리고. 우유는 완전 식품이다. 송아지에게 라면이라고 돼 있고 거기 136페이지에 보면 많은 중국인이 우유와 유제품을 그렇게나 많이 소비하는 서구인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것처럼 우리 서구인 입장에서는 우유 없이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동양인은 서양인들 우유 먹는 거 보고 놀래고 서양인들은 동양인들 우유 안 먹는 거 보고 놀랜대요. 서로가. 이게 인식의 차이인 거예요. 인식의 차이. 몇 년 전에 그 프랑스의 유명한 여배우가 브리지토 바르도라고 굉장히 유명한 여자가 한국에서는 개를 식용으로 먹는다고 걔 난리를 폈었잖아요. 이런 육두문자를 쓰면 안 되는데. 근데 프랑스의 대표적인 요리가 뭐예요? 푸아그라, 그죠? 푸아그라는 살아있는 거위 입에다 호수를 집어넣고 물을 잔뜩 내갖고 간을 띵띵 붓게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 간을 꺼내서 요리하는 게 푸아그라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논리는 개는 반려견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위는 먹어도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개의 목숨은 소중하고 거위의 목숨은 소중하지 않다라는 논리거든요. 그럼 개의 목숨은 굉장히 소중한 거고 개미의 목숨은 하찮은 걸까요, 과연? 논리적인 모순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137페이지에 보게 되면 우유는 단백질이 모유의 3배. 그러니까 빨리 클 수밖에 없어요. 칼슘도 훨씬 많이 들어있어요. 두 가지 다 아이들 콩팥에는 과도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대요. 콩팥에. 자, 생각해 봅시다. 분유에도 당연히 이게 들어있겠죠. 그렇죠. 말렸으니까. 근데 어차피 6개월 거기에는 칼슘을 빼잖아요. 먹어도 흡수가 안 돼. 이런 것들이 다 몸에 무리를 주는 거예요. 우유는 기본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송아지에게 완전한 식품이다. 매일 1kg씩 체중이 늘어나는데요. 그러니까 8개월이면 성인만큼 되는 거죠.
우리 아이가 여기 계신 여성분들이 아이를 출산했는데 8개월 뒤에 내 몸만큼 커지면 그게 어떻겠어요? 무서운 거죠. 우유에는 그런 성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 1kg씩 늘어날 수 있게. 단백질이 3배니까 우유에. 하지만 어른이건 아이건 간에 사람에게도 좋다고 할 수는 없다. 위험한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언제부턴가 무지하게 많이 먹죠. 자, 사람이나 142페이지에 사실은 사람이나 다른 포유동물의 어미젖은 수백 가지의 화학 성분을 나누는 수단이다. 또한 그 조성은 종에 따라, 모체에 따라, 어미가 먹는 먹이 또는 젖 그 자체에 따라서 변화하고 수유 단계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한다. 심지어 젖꼭지가 다르면 어미젖의 성분도 달라서 각기 다른 영양소를 필요로 하는 새끼를 먹인다. 다 틀리다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거 아세요? 모유도 그날 아이의 표정이나 그날 아이의 그거를 본능적으로 모유 성분도 바뀐다라는 거예요. 송아지가 인간 먹이려고 하진 않죠. 소가, 소젖이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요컨대 사람이나 소 등 모든 포유동물의 젖은 매우 복잡하고 그 종의 어린 새끼에게 딱 맞게 만들어진 강력한 생화학 물질인 것이다. 우유는 한마디로 좋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훌륭하다. 단 어린 송아지들에게. 그리고 바로 여기에 문제의 원인이 있다. 자, 좀 전에 읽어드렸죠. 무엇을 먹는지에 따라서 어미소가 무엇을 먹는지에 따라서 성분이 달라지고. 근데 요즘 소들이 뭐 먹어요? 사료 먹죠. 그 사료 뭐로 만들어요? 여러 가지가 섞이겠죠. 곡물도 섞이고. 근데 특히 또 많이 섞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야. 소의 부속들, 내장 이런 거 갈아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소는 풀을 뜯어 먹어야 되는 동물인데 그래서 위장이 4개잖아요. 반추동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먹었다가 되새김질해서 또 씹었다가 그렇게 해야 소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풀 안에 있는 식이섬유를 완전히 소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가 생겨나면서 태생부터 먹지 않았던 곡물과 소 내장을 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생긴 병이 뭐예요? 광우병인 거죠. 그래서 광우병이 유행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걸 먹다 보니까 질병들이 생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떤 냄새가 많이 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인간들은 소곱창이나 돼지곱창 맛있죠? 근데 소들이 볼 때 소 내장을 우리가 소돼지 뭐 양곱창 이런 거 맛있게 먹지만 예를 들어 사람의 창자를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느낌일지. 소도 그런 느낌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냄새도 이상하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엄청난 식품 첨가물과 인공향 이런 게 가미돼서 먹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걸 먹고 우유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화학적인 물질을 하겠죠, 저는. 환경 호르몬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전해져서 여성의 유방암이나 남성의 전립선암을 일으키는 가장 치명적인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게 이 저자가 지금 이 책을 통해서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우유가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하고 여러 가지가 돼 있는데 철분 얘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유가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 그러니까 일형 당뇨, 다 우유하고 관계돼 있다고 얘기하고요. 또 알레르기의 원인. 그래서 사실 아토피나 있는 아이들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세요? 우유 끊으라고 하죠. 그만큼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음식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금 아이들한테 그 다음에 또 본인들이 골밀도 높여야 된다고 또 먹기 시작한 거죠. 많이 먹죠. 특히 갱년기 여성들. 우유 되게 많이 드시거든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책을 선정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있고요. 자, 우유에는 이게 160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유에는 에스트로겐, 가로 열고 그리고 테스토스테론,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들어있다. 젖소의 우유에 들어있는 에스트로겐은 양이 적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별 영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어떤 화학 물질은 극소량만으로도 심각한 생물학적 손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가로 열고 정상적인 생리주기 동안 우리 몸속 호르몬의 작은 변화가 유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들이에요.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래서 나의 조언은 이 박사가 하는 얘기 나의 조언은 모든 유제품을 치워버리라는 것이다. 유제품과 유방암 또는 전립선암 사이에는 부인할 수 없는 인과관계가 있다.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유제품을 섭취할 나이가 들수록 유방암 또는 전립선암 발생이 증가하게 되는 이유도 설명할 수 있다. 유방이나 전립선 조직이 세포의 성장과 증식을 일으키도록 디자인된 호르몬과 성장인자에 노출되어 무한정 증식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들한테 계속 먹여야 될까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하고요, 하버드 대학과 옥스퍼드 대학 정부 기관 뭐 이런 데서 암 전문가들도 모든 암은 최소 30% 이상은 음식 때문이라는 점을 인정을 했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되게 좋을 수도 있고 해로울 수도 있어요. 근데 현대인들 이 마인드 속에 완전 식품이라고 있는 대표적인 음식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완전 음식이 뭐예요? 우유와 계란이라고 하죠. 이거 완전 식품일까요? 아닐까요? 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우유를 봅시다.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데 100% 방목하고 풀 뜯어 먹는 이런 소들에서 나온 우유라고 한다면요. 괜찮을 수 있어요. 또 100% 방목해서 키우는 닭이 낳은 계란이라고 한다면요. 완전 식품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대형 마트나 이런 데 가서 보통 우리가 구입해서 먹는 것들이 과연 그런 우유와 계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럼 이런 게 있는 곳은 어디쯤 있을까요? 아마 서울에서 찾아보면. 강남의 백화점. 현대백화점, 갤러리아 백화점 식품관에 가면 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을 뭐라고요? 드셔도 괜찮다. 괜찮다. 단 우유는 어떻게 해야 돼? 우유는 순수 짠 그대로 먹어야 돼요. 자, 생각해 봅시다. 모유 수유를 하는 엄마가 모유를 받아갖고 데펴서 아이한테 먹여요? 그냥 먹이죠. 엄마 젖을 그냥 물리지 받아가지고 데펴서 안 먹이죠. 근데 분유는 어떻게 해요? 다 데펴서 먹이죠. 우유 저온 살균이든 고온 살균이든 살균을 해버리면요. 그 안에 있는 영양소는 어떻게 돼요? 다 파괴되죠.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의미가 별로 없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이 책에서 이 박사님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골밀도를 채우려고 하지 마라. 안 찬다. 더 이상 소실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려면 뭘 많이 먹어야 된다? 채소를 많이 먹어라. 채소를. 홀푸드를 많이 먹으라라고 무지 강조를 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영양분에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도 책에다 딱 기술을 해놨어요. 근데 현대인들은 어때요? 한 가지에 되게 집착을 하죠. 예를 들어 비타민 D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때요? 온 국민이 비타민 D에 열광을 해요. 병원 가도 비타민 D만 처방을 해주시고 그럼 뭐 주사로 알약으로 엄청나게 비타민 D를 드세요. 나머지는 부실해. 그럼 비타민 D 혼자 들어가서 온통 다 뭐 좋은 일을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유는 유방암과 전립선암의 원인이니까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우유를 그렇다고 먹지 말라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유를 통해서 건강을 증진시키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안 좋은지 알지만 콜라도 한 번 먹죠. 콜라는 언제 먹어야 돼요? 그렇죠. 피자 먹을 때. 이럴 때. 치킨 먹을 때.
치킨 먹을 때, 이럴 때 콜라 한 잔씩 먹는 건 콜라가 좋다 나쁘다? 괜찮다. 괜찮다. 빠져나가. 그것처럼 우유도 그런 개념으로 기호식품으로 먹는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단 그것으로 건강을 증진시키겠다라든지 골밀도를 높이겠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한테도 우유를 좀 자제시키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